안녕하십니까. 9월 6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국제 질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9月4号晚，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在北京人民大会堂同来华。 세상이 변해도 조중양국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근병 총書記 동지께 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영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이번 정승절에서 가장 좀 이목을 끌었던 장면,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네, 이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게 지금 66년 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 59년도에 한 차례 있었긴 했지만 그때의 예.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김일성이가 훨씬 먼 자리에 있었고 네. 지금과 같이 중국의 국가 주석과 같은 자리에 있지 또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이제 열병식 참가를 위해서 이제 북경을 간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 일단 북한의 뭐 외교적인 승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왜냐하면 외교적인 승리. 네, 국제적인 어떤 주목도 과거에 네. 우리가 기억했던 2018년이나 19년도 방미를 앞두고 그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앞두고 만났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정상국가로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어떤 구도에 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예. 또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이번 행사에 있어서 북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중국이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북한에게 뭘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김정은이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는 네. 그 후에 후속해가지고서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만남이 꼭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려하는 거 그리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 북미 간의 만남이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선 과거에 그런 데자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점을 우려한 중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2018년과 19년도의 구도에서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에서 마치 중국이 패싱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3자 간의 모임에서 굉장히 공고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듯한 인상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네. 시진핑의 각종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러의 삼각구도와 한미를 얘기하는 그런 삼각구도 안에 어떤 이념적, 체제적인 대립이 이제 본격화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한 6년 만인가요? 네.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최장기간 있었다고 하죠. 4박 네. 5일 동안 있었기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챙기고 막 단독 만찬까지 열어가면서 특급 대우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북한이 없이는 지금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뭐 중국의 외교의 어떤 전략을 보게 되면은 물론 대국 관계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리주 중고라 그래가지고 리주 조변이라 그래가지고선 예. 주변 관계를 굉장히 다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병식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가국 대부분이 이제 중국 주변 국가들이라는 점.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네. 그 대결 국면의 대상은 결국 미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중요성 예.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측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인도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중국이 생각하는 뭐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시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이 모두 감안이 됐을 거라고 전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교섭 자체가 상당히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김정은이를 챙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연달아서 열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 중국이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게 봐야 이제 될까요? 외교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 이제 보통은 한반도 지동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되고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그 핵의 문제입니다. 네. 분명하게 북한의 핵의 어떤 수준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런 수준에 대해서 많은 국제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는 항상 중국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어떤 핵 포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핵에 대한 문제는 이제 상수가 된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군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한국의 패싱 문제도 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북한의 어떤 위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정상 국가의 모습을 띌 뿐만 아니라 예.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제와 핵의 병진을 다시 한번 재현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영역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모습보다는 천안문 막루에서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핵 문제가 가장 수위에 있지 않고 그것의 차선 그리고 차차선으로 계속 밀려난 듯한 한 인상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핵의 위험의 고조 주변 국가에 대한 대결 국면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방중을 계기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는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경제의 뒷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 한 98%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국 뒷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고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또 대가도 받았고 예. 푸틴과 김정은의 공개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중국어로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양자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우위 그리고 긴밀한 전략적인 대화를 추동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핵과 경제의 병진이라는 것이 더 좀 노골화되고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 그건 결국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예. 대외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어떤 뭐 입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능력을
더욱 제고시키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뭐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네.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세 사람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사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촉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섭 자체에 대한 어떤 의사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거리는 지금 6년이라는 시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약간 소원했던 그렇죠. 지점도 그래서 있었고. 아마 지금 다시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양자 간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가 3자의 어떤 협력의 틀을 그리고 만남을 보이지 않은 것은 네. 이것을 너무 노고라 한다라는 것은 이번 회의의 주제와도 부합하지 않고 네. 다소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장면을 보여준 것 자체로도 그럼요. 사실 한미일, 북중러 이 은유적인- 구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은유적인 표현이 가끔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예. 훨씬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욱 두려움,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천안문 막루에 올랐을 때 트럼프는 바로 트윗을 날렸어요. 예. 지금 세 나라가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날렸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날린 트윗에서 보게 되면은 네. 관계가 굉장히 좋다. 난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곧 만날 것이고 과거에 김정은과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 거는 애써 애둘러서 그러한 모습들을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 더 많은 전략적인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앞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네. 동행 여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행을 결국에는 했고 도착해서 모습을 드러낸 뒤에 안 보이다가 네. 이제 평양에 다시 돌아와서 네. 도착한 모습이 공개가 또 됐어요. 네. 그동안에 김주애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많은 언론의 어떤 평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어떤 후계 궤도의 어떤 고착화 그리고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김주애로 인해 가지고선 굉장히 부드러운 지도자상 그리고 자유로운 지도자상을 알렸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2살, 3살밖에 안 된 친구가 뭐 후계 구도를 얘기하는 거는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스운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네. 마치 후계 구도의 어떤 완성형인 거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행사, 영부인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행사에 가긴 했겠지만 네. 김주애의 어떤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 활발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 되면 김정은에 대한 주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데리고 가가지고선 자유로운 어떤 지도자상 그리고 자유로운 김주애를 통한 어떤 인민의 비유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했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김주애를 데리고 갈 때 도착해서만 딱 그 장면을 보여주고 네. 그 방중 기간 내내 안 보여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막상 중국에 갔더니 김주애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전승절인데 네. 이쪽에 관심이 쏟아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중국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에는 담겨진 속뜻이 분명한 게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또 조연인가가 분명해야지 그 영화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열병식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고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조연으로서의 김정은 그리고 네. 푸틴 거기에 김주애까지 된다.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건 주제에 어긋나는 하나의 예. 장면이라고 보고요. 김주애가 왔다라는 것 자체는 북한이 의도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리고 예. 단시간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선 생각이 많았겠지만 중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또 좀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의전설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전승절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네. 뭐 반갑습니다라는 짧은 말과 네. 악수를 했다고 하죠. 네. 요 자체만으로도 악수를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의 대표로서 제3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어떤 인사를 나눈 거는 의미가 예. 있겠죠. 근데 그것에 뭐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안부 정도 묻는 건데 예. 거기에 뭐 남북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만남 자체에 그냥 이런 그래도 적어도 한국말을 통해서 양자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주제를 바꿔봐서요.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서 한국인 300여 명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arrant for this entire construction site, okay? We're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미국 이민당국이 대대적이고 네. 아주 무더기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300여 명, 거의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는 잠시 미국에 좀 출장을 간 기업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됐다고 하고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법. 이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불법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예. 그것이 미국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례가 네. 가장 먼저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업이 있고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됐다라는 것이 좀 우렵습니다. 예. 물론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선 보다 원활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스타라든지 각종 편의 어떤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일을 보는 건 맞지만 예.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시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참가를 했던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루기가 쉬울 겁니다. 예. 다만 현대자동차와 LG의 관계자들이 체포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맥락의 얘기가 사전에 오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법적인 측면에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아마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다만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업무와 어떤 조치들이 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의 이후에 조율의 어떤 그런 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미국 현행법을 어기고 진행됐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조치로 이행된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발각됐다라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기업 출장을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미국 비자 받는 게 까다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스타 비자라든지 뭐 상용 비자라는 것들을 좀 받아서 네. 갔던 관례였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불법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기업인을 체포하고 구금을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뭐 좀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업무가 미국의 현행법
접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효율성과 업무의 융통성을 가지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다. 그렇지만 한미 간의 어떤 지금적인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관계에서는 충분히 조율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 사례가 된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미국에 뭐 700조를 네. 5천억 달러죠. 네. 5천억 달러를 막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번 기업들도 미국에 가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거기에 막 공장을 짓고 있던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불법 이민자 취급을 그렇죠. 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한미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논의가 됐더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첫 사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예, 갖는데 거의 뭐 군사작전처럼 이렇게 이거는 체포를 뭐 했으니까요. 정책 그리고 어떤 공약하고도 관계되고 또 현행법과도 관계가 되니까 네. 그 사례 우리가 첫 번째 단속 대상이 됐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LG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이 문제와 관계돼 가지고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 가지고선 충분히 고려돼야 할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좀 뭐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지금 대만과 반도체, 일본과는 각종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소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먼저 대상국이 됐다, 체포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동원 국내임 대변인, 박창환 장안내 특임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려했던 추나대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대전이 결국에는 현실화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또 국민의힘에서 간사로 임명된 나경원 의원이 결국에는 법사위에서 계속 충돌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요란한 신고 시기를 할까요? 나경원 의원 특유의 오선 의원이 상임위에 간사로 온다는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고요. 네. 아마 참모총장이 연대장급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온 막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선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 하는 거는 뭐 법사위원장은 또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또 뭐 물론 뭐 스스로 또 낮췄다 할 수도 있지만 예. 간사 초선 내지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 자리까지 네. 오선 의원이 오셨는데 예. 그 오셔서 이제 간사 선임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초선에 대한 어떤 폄하 반응,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뭘 안다고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하시는데 좀 의도적이라 보고요.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강등을 자체해서 온 이유가 뭔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육선의 추미애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지, 네. 또 존재감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다, 그렇게 봐집니다만 이 중진 의원들끼리 법사위가 아무리 뭐 대척점이 좀 강한 상임위를 하더라도 좀 다선 의원들이 초재선이 막 여러 가지 다툴 때 중재도 하고 또 타협도 유도하면서 뭔가 자꾸 정권 초반에 어떤 계획의 성과를 낳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요란하고 대립각만 세우는 그런 신고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화려한 신고식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뭐 기선제압인가요? 신경전인가요? 왜 이런 격한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게 잘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무슨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어떤 하도 잘 모르는 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그래도 이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끊고 나오니까 아마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허리 아픈 분들 추나요법은 들어봤어도 추나대전이라는 게 국회에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선이 격을 스스로 낮춰서 간사를 한 거에 대해서 안건까지 상정을 안 한다. 글쎄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아마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라고까지 생각을 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오선이 간사한 거는 뭐 역사상 유례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마찬가지죠. 추나 대전의 그 추는 또 어떻습니까? 육선의 법사위원장을 스스로 격을 낮춰서 왔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걸 따진다면은 뭐 묻은 뭐가 나무란다는 얘기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전의 직전이죠. 이순석 위원장도 하나 있었으니까요. 예. 당 대표까지 된 마당에 나도 이제 국회의장 마지막 고지인 국회의장을 향해서 법사위원장에서 뭔가 민주당에 공헌을 해야 된다,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이것만 지금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씁쓸하고요. 예.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칼자루 쥔 분들이 하나씩 문제를 푸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이 여야 할 때 그 여자가 줄여자입니다. 줄여자. 예, 칼자루 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향적인 그 마인드가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고 했던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배경이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 임명을 해주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는 걸 무서워하는 건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건가요? 저는 뭐 양쪽이 이미 작심하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초선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나경원이와 그러면은 우리는 막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개혁 입법 완수로 정했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법 독주 저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예. 최전선인 법사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장면으로 싸우느냐 뭐 그것만 남았었는데 네. 저는 나경원 의원도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숫자로 밀려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굳이 법사위에 간사로까지 올 때는 어차피 숫자로 밀리니까 어떤 그 여론전 그래서 내가 국민에게 인지도도 있고 또 법사위에서 뭔가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여론의 어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또 지지층들에게는 입법 독주 저지를 위한 결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트러블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작심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나경원 의원 재판이 1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6년 동안 끌어온 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재판 결과가 15일 날 나오거든요. 예. 이해 충돌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 현직 판사인데 예. 이것도 이해 충돌이다. 부영입니다. 예. 이런 명분을 들어서서 이거 법사위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간사까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어차피 싸울 거 예. 명분이 필요한 거고 한쪽은 어차피 통과될 거 결기를 보여주는 것.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충돌을 바라보는 게 맞더라고 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충돌이,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어제 또 있었던 법사위에서 또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검찰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빙자한 수사와 재판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이건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무슨 도망을 와요?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위원장 사과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오셨는데 바로 나치 독재입니다.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에서는 사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게 또 간사 임명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거센 말들이 오갔습니다. 일단은 그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간사로 임명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감추고 이제 와서 저런 것들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25일 날이죠.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작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논쟁적인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법은 법대로 퇴장 스스로 지금 기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식의 정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5선이지만 10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전략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래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국회의 관행과 역사는 뭡니까? 결국은 합의와 협의인데 지금 추미애 육선 위원장은 지금 국회법 기본 정신을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노이즈 마케팅, 집권 여당의 오만 불통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5선이 간사로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할 수밖에 없냐. 헝그리 정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육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사고 유발을 누가 했냐. 미필적 고의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겁니다.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편파 독단적인 회의를 운영을 강행하고 이런 것은 국회법 50조, 49조, 국회법 60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편을 들으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초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을 좀 봐라 하는 공부 좀 더 해라 하는 그런 논쟁적인 단어지 초선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그냥 있어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집권 여당의 오만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들어주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사실은 추나대전, 투냐대전 하면서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나 의원이 받는 정치적인 타격도 또 윤리 회복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뭐 일정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또 2차 추나대전이 있는 날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기억할 때는 추나대전은 이제 뭐 좀 부차가 되고 과연 그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여야 간의 공방이 주고받는지, 특히 여당이 수사권 보안 문제라든지 또 중대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되느냐, 또는 행안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기관으로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문제들, 또 검찰의 기득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사법 질서, 또 안에서의 견제, 이런 것을 다 이룰 것인가,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예. 이런 청문회가 되어야 되는데, 남는 것은 검찰개혁은 전혀 없고, 자꾸 저런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과한 발언, 또 이를 둘러싼 공방, 이것만 자꾸 알려지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입법공청의 원래의 취지는 전혀 이제 뒤로 밀려버리는, 그럼으로써 여권의 개혁 아젠다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실되는 그 네. 주요한 모멘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여당에 많습니다. 특히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는 상당히 좀 깝깝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이 오선 간사가 과연 탄생할지 말지, 물론 이 부분도 국회의 관리를 깨는 나경원 의원의 또 의도적인 도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여당으로서 불편한 신경은 있겠지만, 그러나 또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검찰 개혁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를 또 성사시켜야 된다. 예. 또 국민적인 공감 속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그 염두에 두면서 여당다운 또 정치력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 야당에서도 추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또 제소를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맞불을 놨거든요. 네.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할 수 있는 그 그림은 우리가 못 보는 건가요? 앞으로도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 나올 때마다 계속 번번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죠. 예. 탈출구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법사위의 인력 그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과반에 이르는 9명을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 이른바 법사위는 국회 내 국회, 그리고 상원국회라는 그 별칭까지 올라옵니다. 모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의 민주당 과반, 이것은 아무리 뭐 간사를, 오선 간사를 우리가 내세우든 이 추미애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거론이 되든 간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도리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무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당분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추나 대전의 모습을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추미애 의원을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네. 두 분을 징계위를 통해서 어떤 무슨 상당한 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징계가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간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야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들을 좀 불러서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과 언론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악수를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아니 국민께서 다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서는 1대1 형식의 단독 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고 자연스러운 조우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분이 함께 만나는 첫 자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일단 다 함께 모여서 오찬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이 따로 단독 회담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걸 어느 정도 들어준 셈이 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아까 우리가 법사위 얘기를 했지만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도 챙겨야 되고요. 또 국익 관련된 외교 문제도 아직은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여론이 국회 입법 충돌에만 가 있으면 사실은 국정 동력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까지 안고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놔야지 이 기간 동안에 국정 동력의 어떤 확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극화된 어떤 정치가 아니라 그건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민생이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겠다. 이걸 갖다가 표명한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취임 100일 여론조사 아직 100일 안 됐습니다만 63% 정도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좀 빠졌다가 요새 다시 오른 다시 거죠? 올랐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거고 또 지난번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 갔다 온 그 결과도 또 나눠야 되는 거고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큰 싸움 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싸우더라도 여야 대표들과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예산 또 협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하고는 난 다르다. 그리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자세에서 조건, 어떤 형식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이런 회동이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나쁠 일이 없다. 굉장히 좋은 효과로 선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성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대통령이 단독회담까지 받아들이면서까지 이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을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정치적 이득 얻을 수 있을까요? 야당 대표와 같이 하는 그림만 보면은 쌍끌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민주당은 투쟁을 하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걸 모두가 지금 통과시킨 상태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용적으로 가겠다. 그런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사진 찍으면 그걸로써 상당히 정치적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통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방송법, 노란봉투법, 노동법, 그리고 검찰개혁법, 공소청, 중수청 이런 것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개정하던가 중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은 당에서 만들어준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통해서 국정을 국민을 위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야당으로서 얻는 것이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제와 조건이 없는 영수회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장동영 대표가 취임하고 이제 뭐 20일도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당내에서 당의 어떤 대표로서 입지는 구축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성과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이재명 대통령이 둘러리 그리고 액세서리 정당으로 생각을 하고 성과가 없다면 과연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내일 영수회담이 열리지만 8일이죠, 모레. 예, 모레 열리지만 조건과 의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 뻔합니다.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뭐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6개월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노조에서 소송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청래 대표랑 상의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번에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제가 없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의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좀 불리할 것이라는 것 저는 뭐 좀 견해가 다르고요.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대표가 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 자꾸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한정하자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좀 직설적인 비판이 국민들이 알려져서 소위 권위주의 정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뭐 의제가 정한다 한들 야당 대표가 대통령 무서워서 말 못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의제를 이렇게 열어놓는 게 더 좋은 거다는 오히려 열어놓는 것이 말씀이시죠?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니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성과도 물론 많았지만 또 야당의 시각에서는 지적할 부분이 좀 있겠죠. 뭐 굴욕 협상이다 또는 뭐 퍼주기다 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당이 지금까지 지적을 아주 과하게 해왔는데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그 어제 조지아 사태 예. 아니 지금 뭐 LG와 현대자동차 합작회사의 그 미 연방의 여러 관계 기관들이 다 합동으로 네. 거의 뭐 군사훈련, 군사작전 이상의 공포감을 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야당 대표의 주장을 등에 업고 여당 대표나 또 대통령이 말 못할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또 알림으로써 예. 대한민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진출하고 그 아주 과도하게 많은 그 달러를 지출하면서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법적으로 또 이해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야당 대표의 입을 빌어서 또 미국 측에 전달하는 간접 효과도 있겠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경청할 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청의 모드, 경청의 스탠스 속에서 협치의 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름으로써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안심을 주는 막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아직 사인은 남았습니다만 통상협상은 계속 뭐 진행형이라고 보고 크게 보면은 이제 다른 모멘텀 즉 민생, 국내 민생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가 현재의 민생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물가 문제가 일부 진정은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물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여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협조를 해달라든지 네. 또 소상한 또 야당 대표가 갖지 못한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정보가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므로 야당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청해 주시고 또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해 달라. 이름으로써 서로의 입장의 차이들이 좁혀질 수 있는 예. 이런 소위 이제 협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 대표는 가감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잘 전달하고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입장은 듣되 또 여야가 함께 합의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로 넘기더라도 네. 아마 책임 있는 또 정부가 해야 될 답변이라든지 조치 또 일부 부분에서는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성과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야당 대표와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또 따로 대통령과 한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일? 네, 우선은 압수수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로 어제 그저께죠. 목요일 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비를 맞으면서까지 아주 비장한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 압수수색은 글쎄요.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이른바 500만 당원, 물론 전 당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시도를 해서 불발이 됐죠. 바로 엊그저께 또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 원내 행정국을 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제 정말 초유의 일이 아주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정치의 뉴노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야 대표가 악수를 언제 하느냐가 뉴스의 탑으로 지금 관심을 끄는 그런 것도 뉴노멀의 일종이죠. 이전에 정치사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다뤘지만 간사 선정을 아예 법사위원장이 거부를 하는 그런 것도 이른바 초유의 일이 바로 그냥 당연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문제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별도 회동회 때 얘기를 하든 아니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얘기할 상당히 주요한 그런 그 의제로 이 언급이 분명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미국의 어떤 조지아 수백 명의 한국 이 근로자들이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엘레바마주라든가 한국 그 대기업들이 많이 공장이 있는데 수년 동안에 이들 그 노동자 근로자들이 당연하게 일을 하고 이 기업에 부를 창출하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그렇게 불법 체포로 문제시 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0 추가로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과중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앞에서는 유하는 척하면서도 이른바 반시장적, 반기업적 그 입법을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의제 안건으로 돼 있으면서 아마 저는 이 후자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에서 상당히 아주 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업 또 성장 이런 강조를 하면서도 뒤로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런 그 입법 폭주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야 저만 되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런 의제들이 주로 다뤄진다면 박장원 교수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동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악수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손 악수 말씀이신 네, 거죠? 정청래 대표와 악수 예. 얘기하셨는데 네. 뭐 악수가 관심이 되는 게 사상 초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윤석열 있었나 싶을 대통령 정도로. 취임하고 2년 동안 예. 야당 대표와 언제 만나느냐가 2년 동안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거 따지면 악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안 만나주니 네.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 20분 걸릴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그렇죠. 그 얘기 그 마음을 말씀이신 이재명 거죠?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 플러스 네. 뭐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서 뭐 합의를 이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과 관련되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 윤석열 정부 때도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여야 간의 어떤 정례적인 만남 이런 것도 제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첫 만남이 끝만남이 아니라 예. 앞으로 공통 공약을 갖다가 국회가 먼저 처리를 하고 네. 또 대통령도 행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야 간의 정기적인 회동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안정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을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악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마 내일 모레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가 악수도 안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약간 좀 씁쓸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손만 잡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손을 잡고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협치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소통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관계가? 협치라는 것은 일방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균형이 있을 때 예. 어느 일방이 의사결정권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40석, 국민의힘이 130석, 그리고 무소속이 20석 그 정도면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황금 분할이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협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민주당이 180석이고 범여권을 하면은 192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하루짜리 필리버스터 그리고 개헌 저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노동법, 검찰 해체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다 통과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의원을 앞으로 계속 소환을 할 텐데 사정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습니다.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손쉽게 내란 프레임으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고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것은 국민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해서 구밀복검이라는 그런 단어가 정치의 어떤 그 비정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거의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모든 법이 물론 이제 개헌도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헌도 이것이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내년 2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 로드맵을 해서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그래 앞으로 여야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에 협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모든 법,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법이 다 이미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인데 법이 이미 상정된 상태에서 그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그런 어떤 헌법적 질서가 깨지고 있는 그런 위험 신호가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를 하려면 이 좋은 관계가 회동 후에 이어지려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큰 양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글쎄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양보를 사실 한 셈이죠. 야당 대표와 1대1로
단독으로 또 만나겠다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파격적으로 요걸 다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아, 파격적인. 그렇죠. 그렇고 또 이제 만나서 뭐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나중에 또 야당 대표에게 들으면 예. 이후에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 만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개혁의 문제 또 민생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일정하게 야당 대표에게 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제가 이 대목에서 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협치에 저는 이렇게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상당히 지켜질 것이라 보는데 야당이 좀 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전한길씨와는 좀 결별하고 멀어져가는 과정의 한 가운데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진표일 뿐만 아니고 이렇게 협치를 하고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장동혁이라는 한 정치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또한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의 정치적 관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든지 정권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이런 가격한 주장에서 이번 그 회동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또 중도적인 국민들도 좀 의식하는 그런 정치의 복원을 야당도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중요한 만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이 된다면 앞으로 더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성비위 의혹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이후에 당사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예,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지 한 5개월 만에 이제 입장을 내고 사과를 결국에 했는데요. 당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자마자 윤리위 회부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당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면서 이제 당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 탈당을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에서는 글쎄요, 그 정도로 손반방이 그 사후 처리를 해놓고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를 네 글자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성비위 문제에 이 대처하는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식 그 입시 비리 할 때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비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 강미정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이른바 이 지난번 8.15 때의 사면복권 3종 세트가 글쎄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얼마나 사면복권이 이 터무니없이 진행이 됐는지 한 달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건데요. 참 따져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른바 진보 세력,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이 왜 유독 성폭력, 성비위가 자주 발생을 할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주 기괴한 또 용어까지 당시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호소인이란 말을 만들어서 그 2차 가해를 했던 거 아마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국민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으셨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당의 대변인을 하는 이 성비위를 본인이 아프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국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라서 그걸 상의를 했으면 사당화된 거 아닌가라고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저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그들은 정말 켜켜이 많은 거리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이거 이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또 민주당까지도 같이 초록은 동생이다라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비록 작은 일 같아도 정말 이 뚝이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 여론조사 수치 조금 올라갔다고 자만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들의 대처 국민들은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도부는 그 당시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뭐 조국이라는 한자는 다르지만. 네.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예. 조국 전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자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뭐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성비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요. 예. 법적으로 가해자 징계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공감대를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본질의 문제거든요. 모든 뭐 이거는 정당을 떠나가지고 이념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성비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1의 원칙이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가해자 징계했고 외부에다가 진상 규명했고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처리해달라. 그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좌천시키거나 입을 막은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뭐 검찰 개혁하고 바쁜데 이거 가지고 분란 일으킬 때냐 그러면서 입을 막은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와서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못 막아서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니까 조국 대표는 잘 몰랐어요. 간 적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실패했고 피해자의 명예보다 마치 조국 전 대표의 명예가 더 큰 것처럼 비춰지는 국민들에게 그럼 이건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본질도 문제지만 대처하는 자세도 미흡했지만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갖다가 더 수렁으로 밀어넣은 거다.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의 출발점이 뭔지 국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조국 대표의 명예가 우선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대표도 처음에는 제가 할 일 보고 급한 일 보고 9월 초에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왜 합니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한 이유거든요. 본인과 본인 가족이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명예가 추락한 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강미정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가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계단, 3계단 막 뛰어넘고 싶겠지만 정치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공감하고 책임질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땐 나 당원 아니었어요. 책임질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피해서는 정치가 본질이 벗어나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도 어떤 그 개혁, 혁신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대표도 이제 침묵을 이어오다가 뒤늦게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잖아요. 뭐 지도부가 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과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대표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존립의 위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 가치가 뭡니까? 여성과 약자 보호가 진보적 가치인데 네. 여기에 방기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입지 이것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김선민 대표 대행은 사건 접수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미숙 전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인 7월 17일 옥중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여기서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8.15 사면된 조국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에서는 선거관리 메시지 많이 16번 정도 올렸고 그러나 여기에 피해자로 지명한 2명 가운데 1명은 제명이 됐고 예. 1명은 신모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예.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그때 조국이었고 민정비서관 백원우 특별감찰반이 신모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막 사면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던 막 재개하려던 이 시점에 약간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전체가 상당한 위기, 아주 근본적인 위기를 맞았는데도 더 큰 위기는 이렇게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조국 전당 대표가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우선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에 출소 이후에 강폭 행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기 집에 불나는 것을 모르고 이 사태를 크게 네. 키운 자신에게도 있다 책임이. 진솔한 알겠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예, MBN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